안녕하세요. 튜터리 영어 연구소의 튜터리 선생님입니다. 특목고 입학생을 위한 영어 내신 1등급 전략 두 번째 시간이죠. 여기는 건너뛰고 딴 거 먼저 보느라고 여기 맨 나중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성적 불만족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성적 불만족. 이게 좀 적어놓고도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발음하기에 따라서 좀 야한 뜻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히 좀 찝찝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좀 미리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성적은 그냥 말 그대로 학교 성적이고 여기에 대한 불만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 불만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게 됩니다. 왜 회피를 하게 되냐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은 쏙 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로 성적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극복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니까 어때요? 인생이 뜻대로 되던가요? 저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뜻대로 안 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잘 된 것 같죠? 아니에요. 뜻대로 안 돼가지고 울기도 해서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던 게 뭐냐면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제가 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 요소하고 제 일을 요소를 갖다가 분리해 놓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 요소하고 하는 일을 분리한다. 이게 좀 비즈니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월급쟁이 생활만 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월급쟁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월급 받으시는 분은 고정급이 나오잖아요. 고정급이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일을 좀 못하더라도 그냥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자신이 판단 미스를 하나 잘못하게 되면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럼 그게 이제 금전적인 영향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오게 되거든요. 또 거기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이제 주저앉게 됩니다. 그 주저앉게 되고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심보로 나가시죠.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은 그걸 다 극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있냐면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스트레스 요소하고 하는 일을 분리한다. 근데 이거는요, 공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소가 공부에서는 뭐겠어요? 성적 불만족이고요. 그러면 하는 일은 뭐겠어요? 공부겠죠. 그거를 두 개를 떼어낼 줄 아는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면 좀 이상한 놈이라고 얘기할지도 있겠는데, 저는 사이코패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으면은 그 힘든 일이 왔을 때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자기를 갖다 인위적으로 나는 사이코패스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극복해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다가 학생들이 정말 배우기를 바래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꼴 보기 싫은 학생들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언. 이 자리에서 수업 듣는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입학생들 중에 90%는 성적 실패를 할 겁니다. 이거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한 300명 뽑는데 전교 10등까지 10명이고 나머지 290명은 불만족스러울 거 아니야. 또 그 정도까지 안 한다고 해도 전교 30등까지는 만족하겠다 하더라도 그래도 90%는 불만족자 아니야. 응? 이미 예정된 코스라니까. 거기를 가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예정된 코스인데, 이거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자녀만 쏙 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모든 통계에는 인간은 다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알고 준비해서 가라는 거죠. 저는 사실 영어 1등급 맞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극복한 애들은 특목고 들어가서도 극복해서 단계별로 밟아가지고 고3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인드 컨트롤 못한 애들은
한번 자빠져가지고 우는 소리나 내지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다른 일 하면 무슨 성공을 하겠어요? 못하지. 예언을 계속하겠습니다. 90%는 실패를 해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고 단방에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한방 심리를 갖습니다. 한방. 한방 약품이 아니라 한방에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산만리가 유행합니다. 언제부터 산만리 하시냐면은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서부터 이제 산만리를 시작하십니다. 나라도 좁아 죽겠는데 산만리를 막 하세요. 어딜 가냐면 이제 학원도 용하다는데 막 가보고, 응? 과외도 용한 선생님 한번 찾아보고, 인강도 용하다는데 찾아보고. 어떤 심리? 바로 다음 시험에 원하는 성적을 맞겠다는 심리로.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시험에 원하는 성적을 못 맞습니다. 그게 수차례 반복됩니다. 수차례라 봤자 한 4번 반복되겠죠. 그죠? 1학기 때 2번, 2학기 때 2번. 근데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애들이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심리로 빠지냐면 드디어 이제 자격지심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일반고 가가지고 등수가 몇 등일 텐데 뭐 이딴 소리 해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딴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요. 정말 빙신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 보이니 네가? 응? 그런 얘기를 갖다가 주변 친구들한테 하고 엄마들한테 해보면 나 보여요? 또 어머님들은 그런 얘기를 주변에 얘기하면 자기 자녀가 조금 돋보여 보이나요? 자기 못났어 얘기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원하죠? 사람들은 물론 겉으로는 공감을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공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 관계나 사람들 관계는요 똑같아요. 남의 불행은 자신의 행복이에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일본이 잘 된다. 우리 싫잖아요. 일본이 못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유쾌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같은 필드, 같은 분야에 들어가 있으면은 전부 다 경쟁자이자 동료인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예요. 그런 걸 미리 경험하는 게 특목고 생활이거든요. 친구? 친구죠. 근데 서울대 티켓이 한 장 있어요. 양보할 거예요? 양보 안 하잖아요. 자기가 가잖아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라도 경쟁은 경쟁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강인한 멘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쉽게 뭐 가정을 봐도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경쟁하는 부분이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사랑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 있어요. 그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자격지심 생겨가지고 막 희생자 코스프레 하는 거. 내가 이런 거 하는 애들 보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면 역겨워요. 그거 모르고 갔어요? 그거 모르고 특목고 가고 자사고 가고 자공고 갔습니까? 왜 희생자 코스프레 하세요? 희생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한테 만약 한번 오세요. 어떤 거지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망하고 뭐해서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하고 이런 거지가 있어요. 제가 사업은 좀 망했지만 다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요 조그만 거 하나 팔아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거를 구입하시지 않는다면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럼 희생자 코스프레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난 올라갈 수 있어라는 강한 멘탈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도와줘요. 이게 바로 자석인 거죠. 이런 사람이 돼야지 희생자 코스프레 하면 아무도 너 안 도와줘. 응? 그렇게 멘탈이 약해가지고 이 험난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지금 네가 학교 다니면서 그나마 폼나는 형태를 유지하는 거는 그 뒤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거든. 언젠간 너 혼자 살아야 되잖아.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떡할래? 누구한테 코스프레 할래?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진짜 혐오하는 행동이니까 저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이 짓 하지 마세요. 희생자 코스프레 진짜 꼴보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강인한 멘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희생자 코스프레 한 애들의 그 다음 코스가 뭐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정시 간대요. 제가 왜 웃냐? 정시 간다 그래 놓고 내신을 내팽개치고 공부를 안 해요. 또 요즘에 또 울고 먹을 수 있는 게 좀 좋은 게 나왔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이제 뭐 정시 30% 올라간다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분석 좀 해보세요.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려대든 거기서 입시 요강 조금만 바꿔주면은 요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 영향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이게. 응? 그러면 네가 30%에 들 것 같아? 거기에 자신감이 넘쳐. 응? 뭔가를 하나 포기한 사람은 그 다른 일도 못하게 돼 있어. 어떤 거를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해야 돼. 무식할 정도로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서 반항이 올 때까지, 아, 이 정도 노력하면 이게 하나의 효과가 오는구나. 그걸 느낄 때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언을 해주는데 꼭 예언대로 가요. 지금 이거 보신 분들은 주변에 혹시 특목고 들어가셔서 애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이런 짓. 응?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 만나가지고 무슨 짓 하세요? 뭐 전학을 간다는 둥, 그죠? 뭐 후회를 한다는 둥. 응? 아, 그러면서 별 넋두리를 다 늘어놓으십니다. 하시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하세요. 쪽팔립니다. 본인이 선택한 건데 본인이 책임져야지. 그걸 왜 남한테 넋두리 놀면서 시간을 뺏어야 남의. 넋두리 같은 거 들어주면요, 저는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냐? 저한테 마이너스 영향을 주거든요. 응? 좀 상담답게 들어오면은 제가 하겠어요. 상담을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받았구나.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넋두리는요, 아우, 막 제 머리도 막 아파지기 때문에 듣기가 싫어요, 그냥. 참고로 저는 제 와이프 넋두리도 잘 안 들어주거든요. 되게 못된 남편이죠. 요령껏 들어요. 요령껏. 한 뭐 2시간 넋두리 할 것 같다면 빨리 집에 나가요. 그 다음날 들어주죠. 그러면 30분에 끝나거든요. 그게 나쁜가요? 그것도 저는 슬기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여담이었지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응?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거를 조금 갖기를 바랍니다. 예언 미리 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한 거지 이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상위권의 심리하고 최상위권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제가 틀린 게 한 개 틀렸습니다. 전체에서. 초등학교 제가 몇 학년이냐?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사회에서 한 개 틀린 거 있나? 그리고는 다 맞았죠. 다 올백이었으니까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후반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도 퍼펙트 올백을 못 맞고 한 개 틀렸습니다. 언제 틀렸냐면은 거기 중3 1학기 시험 때 국어에서 한 개 틀렸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반이었던 녀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좋은 술 친구죠. 항상 술 마실 때 그럽니다. 내가 튜터리 선생님을 이긴 적이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 그때 국어 100점이었는데 나 국어 한 개 틀렸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재밌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개고생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고교 때도 저는 굉장히 만만하게 봤죠. 초등학교 때도 뭐 거의 퍼픽이고 중학교도 퍼픽이니까 굉장히 고등학교 만만하게 봤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제가 첫 시험을 봤는데요. 첫 시험에서 제가 반 3등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생애에서 최초의 반 3등이었고 전교 등수로 몇 등이었냐면 전교가 15등인가 했어요. 이거 충격이었습니다. 응? 15등 아니었구나. 이때 첫 시험에서는 전교 10등이었습니다. 10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가 이제 등수가 좀 바뀝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똑같이 반 3등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교 등수가 좀 떨어집니다. 전교 등수가 15등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열받는 수치였죠. 응? 왜 수치냐? 이런 숫자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개씩밖에 안 틀린 자식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성적을 맡고 있는데, 거의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거의 돌아버립니다. 저도
똑같은 심리를 겪었습니다. 비인정하고 한 방에 회복하려고 그랬습니다. 다만 제가 안 했던 거는 이 밑에 과정은 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성격이 도전적이거든요. 좀 개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하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였냐면은 영어를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른 건 다 그 모의고사 봤을 때 만점이었는데 영어만 92점인가 이랬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중3 겨울방학 때 영어를 또 열심히 안 했습니다. 영어 때 저희 때는 성문 기본 용어 꼭 봐야 되잖아요. 성문 기본 용어 펼치면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해설서 봐도 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걸 그렇게 천추의 한이 돼서 후회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그 성적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후회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성했으니까 개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제가 최초로 이제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작합니다. 그때 공부했던 게 뭐냐면 성문 기본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써야죠. 또 야한 단어가 자꾸 나와요. 성문 기본 영어. 자, 이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저 진짜 무식하게 했습니다. 하루 14시간 했습니다. 영어만. 진짜 14시간 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짓이 단어를 다 외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볼펜 2자루 썼습니다. 모나미 볼펜 아시죠? 2자루 잉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써가면서 외웠고요. 그때 이 짓 하다가 제가 가운데 손가락이 지금도 골절 상태에서 구부러진 게 있는데 이때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진짜 똑하게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어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뒤에 해석 외우고 영문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책을 통째로 외우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정립이 된 거는 영어는 외우는 거야 뭐 이런 무식한 방법을 제가 써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한 짓은 이제 성문 종합영어를 사가지고 또 외웠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싹 다 외웠습니다. 이걸 여름방학 때 다 했어요 제가. 다 하고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진단고사를 보는 게 있거든요. 진단고사가 이제 전년도랑 비교한다고 그 모의고사 패턴으로 보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뭐 만든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영어 시험 하나만 진단고사를 봤는데 제가 맞았던 점수가 이제 88점입니다. 영어 전교 1등 했습니다. 이때 전교 2등 점수도 제가 늘 얘기해 줍니다. 저 차이 많이 나요. 64점이었어요. 64점이 전교 2등이었죠. 저는 그 여름방학 때 진짜 14시간 이상을 영어에다 쏟아 부으면서 그 영어를 못했지만은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은 학교에서 제가 별명도 얻었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은 영어의 황제가 됐습니다. 제 잘난 척을 들어주시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텐데 저는 애들한테 이런 걸 좀 기대해요. 좀 성적이 만약에 90%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질 거야? 다음 학기에는 여름방학 때 어떻게든 보완을 해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보완해서 뒤집고 싶은 마음 없어요? 너를 갖다가 인정한 상태로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이거지. 왜 그런 마음을 안 먹고 그냥 받아들이냐는 거지. 너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되겠어? 내가 됐으면 너 된다는 뜻 아니야? 이게 무슨 재능의 영역인가? 무식하게 공부한 건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해됐지? 난 제발 이 강의를 그 특목고 들어간 애들이 정말 듣기를 바래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한 개 더 얘기해 줄게. 선생님은 심파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너를 위해서 얘기해 줄게. 심파 하나를. 너네들은 지금 공부할 때 어떤 상태야? 엄마 나 성문 종합영어 공부할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해줘? 다음날 당장 사줘.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집이 좀 쫄딱 망해가지고 어떤 집에 살았냐면은 방이 2개야. 왼쪽하고 오른쪽 방이 있고 왼쪽 방에 부엌이 연결돼 있어. 가운데 복도가 있는데 그 폭이 1m인가 2m밖에 안 돼. 그 사이에 냉장고 하나 있어. 그러니까 집에 화장실도 없어. 화장실도 없는 집이야. 그렇게 초라한 집에 살았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완전히 좀 일이 좀 안 됐었거든. 근데 성문 종합영어를 사고 싶은데 이게 사달라고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엄마 눈치 보여가지고. 응?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이모네 집에 갔어. 이모네 집 가면 집에 돌아올 때 차비하라고 3,000원을 주거든.
그 3,000원을 두 번 타가지고 성문종합영어 당시 6,000원짜리 책을 내가 샀다고. 중고로. 중고 두 권. 그 다음 내용도 얘기해 줄게. 이 성문종합영어를 내 책상에다가 펼쳐놓고 본 적이 없어. 왜냐? 내가 펼쳐놓고 보고 있으면은 엄마가 내가 책 산 거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그래서 책도 항상 본 다음에 서랍에 집어넣고 댕기면서 봤어. 엄마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선생님 고1 때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거든. 근데 요즘 너네들 보면 어때? 중3에서 고1 올라가는데 뭐 그냥 입에서 주문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 엄마 아빠를 두고 있잖아. 그런데도 공부는 더 안 해요. 선생님이 했던 시대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거니?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거야. 거기에 나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특목고나 자사고나 자공고 가는 애들 90%는 성적 실패해. 근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마. 극복할 생각을 해야 돼. 여름방학 때 극복해. 한 번에 극복이 안 되더라도 조금만 더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내가 그 명언을 하나 해줄게. 꼭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 평온한 바다는 윤후간 뱃사공을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을 선생님은 참 좋아하거든. 얼마나 멋진 말이야. 평온한 바다에서 배를 타면 누구나 배를 잘 타. 그래서 누가 유능한지 알 수가 없지. 이게 마찬가지야. 성적 실패하면 어때?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 편지풍파가 일어난 거야. 이걸 극복하면 너는 유능한 인재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지 않아. 이거 책상에다 적어놓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한번 봐봐. 정말 선생님한테는 도움을 많이 줬던 문구야. 그 다음에 너한테 선물을 줄게. 4계명을 줄게. 이 4계명은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야. 그 누가 만들었는지 전에 선생님은 이걸 철칙처럼 지켜. 너도 지켜. 첫 번째, 비교 면역. 남들과 비교하지 마. 너 자신과만 비교해. 어제의 너, 오늘의 너, 내일의 너. 그래서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네가 조금씩만 낮으면 돼.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야. 자신하고만 비교해야지 타인하고 비교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 면역이 성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너는 목표 학습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절대 공부 시간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쾌락 억제를 해야 돼. 너희들한테는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을 갖다가 10시 이후에는 엄마한테 맡겨. 그리고 넌 쓰지 마. 그것만 해도 너는 엄청나죠. 쾌락 억제. 네 번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결과를 예측해봐.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3시, 4시까지 영화 쳐보고 있으면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니? 늦게 일어나고 생활 개판되잖아. 예측 안 돼? 예측되면 예측되는 결과가 안 좋을 때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네 가지 꼭 지킬 수 있겠지? 이 네 가지를 지키고도 마음이 심란하거든. 선생님이 쓰는 비법도 전수해 줄게. 비법은 타임머신을 타는 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어딜 가냐면은 미래 여행을 하는 거야. 미래 여행은 뭐야?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 있는 거지. 서울대 입학해가지고 네 옆에는 아리따운 여학생 또는 멋진 남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캠퍼스를 거니면서 미래를 막 설계하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 행복하지? 응? 그 상태에서 지금을 보는 거야. 그 상태에서 지금을 봐. 그러면 그 미래 여행가 있던 네가 지금의 너를 볼 때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너에게 뭐라고 할까? 지금 네가 괴로워도 힘들어도 너는 이미 서울대 입학할 예정이니까 지금 고난을 잘 극복해서 유능한 뱃사공이 돼. 그리고 튜토리얼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비교 면역, 목표 학습, 쾌락 억제, 결과 예측 그거 적어놓고 그대로 해봐. 그러니까 정말로 서울대 오게 되더라. 할 수 있겠지? 정말 저는 이 강의를 거기 특목고 입학생들이 꼭 보기를 기대합니다. 2차 강의 좀 길었는데요. 요약 질문 작성해 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